네, 안녕하세요. 예. 네, 금융연구원 이병윤입니다. 제가 오늘 저희 연구원 주최하는 2022년 금융 동향과 2023년 전망 세미나 제3주제 은행산업 및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와 전망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시간이 예정된 시간에서 한 5분 지나가지고요. 자리를 정리해 주시고 지금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표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표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토론을 시작할 때 제가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토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금융연구원의 이순호 은행연구실장께서 은행산업 환경 변화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고 이어서 그 금융연구원의 서병호 선임연구위원께서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 전망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합쳐서 한 20분 정도 발표하시고 그리고 나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순호 박사님 발표 시작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금융연구원 이순호입니다. 예, 3세션에서는 이제 은행산업 환경 변화와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이제 지금 현재 은행산업 현황과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이제 은행산업에서 고려해야 될 주요 이슈 말씀드리고 내년도 경영 과제에 대해서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이제 올해 은행 산업은 보면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이렇게 둔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장성 또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조금 둔화되고 있고요. 당기 순이익도 작년에 비해서 소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위험 가중 자산이 빠르게 증가해가지고 자기 자본 비율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유동성 지표는 조금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그 기업 쪽에서 이제 그 금융시장 쪽에서 조금 문제가 있고 이래가지고 기업의 어떤 대출 수요 증가가 좀 있고 대신에 이제 지금 가계대출이나 신용대출 이런 쪽에서는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익 쪽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이제 대출은 성장세는 둔화는 되고 있지만 대출은 크게 증가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금리 상승기에서 이제 니임이 좀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가지고 이자 이익은 작년 상반기 대비 19%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신에 이제 비이자 이익 쪽에는 유가증권 관련 이익이 이제 크게 감소해서 다른 수수료나 외환 파생 신탁 관련한 어떤 이익은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유가증권 쪽의 금융시장 쪽에서 좀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유가증권 관련한 이익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손 측면에서도 보면 이제 지금 미래 전망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이제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올해 2분기부터 특히 이제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경제 전망에 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 증리율이 또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당기순이익은 작년 상반기에 한 11조 정도였는데 올해 한 10조 가까이 돼가지고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자본 적정성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 가중 자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자기 자본 비율이 소폭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동성은 이제 일부 은행에서 이제 조금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요약해서 내년도도 올해하고 거의 유사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성장성은 올해도 작년보다는 좀 낮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내년도
올해보다는 상당히 떨어진 한 4% 정도로 전망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수익성도 이제 당기 순이익은 뭐 올해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게나 개인 사업자 부분에 있어서는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기업 대출은 이제 기업 쪽의 어떤 자금 수요가 굉장히 크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은행 대출에 대한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아시다시피 국내은행의 어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계 부분에 있어서 대출이 상당히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줄어든 한 4% 정도 수준에서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자 이익은 아시다시피 이제 4% 정도 대출이 성장을 하고 지금 굉장히 시장 금리도 많이 오르고 해서 님이 상당히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서 이자 이익 부분은 상당히 크게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새 출발 기금이나 만기 연장 상환 유예 같은 것들이 더 연장되고 뭐 이럴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력 산업 측면에서의 어떤 경쟁력이나 자영업자 고용 시장 침체 뭐 이런 어떤 시스템 리스크가 없으면 어느 정도 뭐 대손이나 이런 것들도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만 이제 지금 상황이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이 어떤 현실화된다든지 그러면 이런 대손 측면에서도 크게 증가할 어떤 전반적인 어떤 하방 위험이 굉장히 크지만 그것이 지금 현재화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단기 순이익은 이자 이익은 뭐 님이 확대되고 대출 자산도 증가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자 이익은 상당히 그 견조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비이자 이익도 뭐 올해보다는 조금 뭐 내년 시장이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소폭 증가할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실물 경기 쪽에서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면 또 이제 대선 비용이 부실이 증가해서 대선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 증가를 상당히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어떤 전반적으로 뭐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둔화하는 아니면 현상 유지하는 정도로 저희들은 보고는 있지만 방금 간단히 말씀드린 대로 조금 상황은 불확실한 상황이 만약에 현실화되면 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한 5가지 정도 중요한 어떤 사항을 은행 산업 관련해서 주요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해서 뽑아봤습니다. 우선 이제 아시다시피 은행 산업 전반적인 어떤 경쟁 구도가 상당히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는 이제 한 5개 대형 은행이 있고 지방 은행이 있고 뭐 이런 정도로 어떤 절대 강자가 있거나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있는 시장은 아니지만 정책 당국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경쟁 촉진 정책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뭐 계좌 이동 서비스라든지 인터넷 전문 은행도 새로 인가를 했고요. 인가해서 지금 플레이어로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 같은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은행업을 좀 대체하는 수단들, 그다음에 은행업 쪽으로 어떤 핀테크나 빅테크의 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 구도가 은행 산업에서는 크게 바뀔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뭐 가상자산이나 디지털 자산 쪽에서 디파이라든지 스테이블 코인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은행의 수신 예금하고 조금 대체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업을 우회하는 어떤 이런 수단들이 확대되고 있어가지고 은행의 어떤 경쟁자들이 다양해지고 어떤 그런 시장의 경쟁 구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외국에서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 한 2년, 3년 동안 한 2년 이상 동안 이제 코로나19가 상당히 전 세계적인 글로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이 이후에 이제 글로벌 은행들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아시다시피 이제 다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으로 빠르게 이제 은행 산업 전반적인 어떤 경제 금융 시장 전체적인 어떤 패러다임이 다 바뀌고 있고, 이게 은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변화라는 것이 이게 그냥 단순하게 성장을 위한 변화 이런 것이 아니고 생존을 위한 변화의 필요성이 굉장히 크게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자기들이 잘하는 거를 더 잘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베이직 기본에 충실해서 우리가 살아남는 전략, 그리고 성장하는 전략, 그런 어떤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그 전략 포지션을 짜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팬데믹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시장에서 도태되거나 그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M&A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사업 다각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전환, 이것이 그동안 한 몇 년 동안 계속되는 어떤 화두였는데, 어떤 디지털 역량 강화나 어떤 경영 효율화 이런 것들이 항상 일상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그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제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은행 산업은 이제 비대면 상품 서비스 모델을 전반적으로 확산한다든지 아니면 홈 이코노미나 이런 쪽이라든지 데이터 기반한 어떤 혁신 금융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새로운 생존 게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성장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살아남기 위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자기들이 대출 자산 확대를 통해서 이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런 기존에 자기들이 잘하던 것들을 더 잘하자. 그다음에 웰스파고는 어떤 자산 관리라든지 새로운 어떤 벤처 캐피탈이나 프라임 브로커리지 등 이런 비이자 쪽,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하는 것을 더 잘하는 그런 전략으로 변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글로벌 시장을 이제 예전에 빠져나왔던 글로벌 시장도 다시 한번 쳐다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을 다시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그다음에 유망 사업 같은 것들을 찾아내고, 거기에서 나온 어떤 기업이나 어떤 그 매물로 나온 것들을 M&A로 통해 가지고 사업 다각화를 추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경쟁력 확보의 어떤 적극적인 기회를 찾아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디지털 역량이나 그 효율성 제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사업 부분 같은 것들을 핵심 역량 같은 것들을 다시 뽑는다든지 재배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경영 효율성을 도모하고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같은 것들을 연장을 했고요. 그 프로그램을 연장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맞춤형 채무 조정 프로그램 새출발 기금의 10월달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10월에 이제 기업구조 촉진법이 일몰 예정인데, 이런 다양한 어떤 이슈들을 생각해 보면 내년에는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떤 채무 구조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구조 조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과제가 크게 대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지금 현재 이거는 당면한 과제이고 내년까지도 중요하게 아마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그 환율이 올라감에 따른 어떤 유동성 문제가 좀 생기고, 그래서 그다음 채권 시장의 어떤 문제, 그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빅테크, 핀테크가 주로 예수금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은행업 쪽에 많은 잠식을 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은행의 어떤 자금 조달 측면에서 굉장히 큰 애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로는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을 보면 은행의 어떤
그 증가가 실물하고 괴리돼 가지고 대출이 크게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기업들의 어떤 그 부실 이런 것들이 부실한 어떤 기업들이 크게 증가한다든지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금리가 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어떤 부실 기업의 어떤 그런 부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은 뭐 현재는 뭐 부실 채권 비율이 굉장히 낮지만 부실률과 연체율이 이제 하락하는 것이 정체되고 있고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기업이나 이런 어떤 그 취약 차주 쪽에 뭐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관련해서 이제 은행 경영 과제를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이미 하고 계시겠지만 거시경제 상황별로 시나리오 구성해 가지고 리스크 관리나 경영 전략을 수립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만기 연장 상환 유예되어 있는 차주 연착륙 방안 지금 계속 연장되고 있지만 언젠가는 연착륙 방안 마련해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손 충당금 같은 것도 법정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적립할 필요가 있겠고 자기 자본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예상하지 못한 자산 건전성 악화에 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자기만의 어떤 차별화된 경영 전략, 자칫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을 더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가계대출이나 이런 것 쪽의 성장이 아무래도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 리쇼어링하는 기업이라든지 혁신성장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기업 금융 쪽에 조금 사업 확대를 어떤 모색할 필요가 있다든지 아니면 ESG 관련해서 지속가능 연계금융 이런 쪽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부실 발생에 대비해서 손실 흡수 능력을 우선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제적인 어떤 구조조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특히 이제 내년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일몰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물론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선제적으로 한계 기업에 대한 어떤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은행 경쟁력, 은행 뭐 경쟁 구도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 제고 방안을 한 5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이제 뭐 아시다시피 디폴트 옵션 도입돼 가지고 퇴직연금 시장에서 굉장히 큰 경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퇴직연금 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신탁업 혁신 방안 발표한 바대로 어떤 신탁을 종합 서비스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제 은행의 지금 자금 운용이라든지 수익 구조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편중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미래의 어떤 잠재적인 고객인 청년 계층에 대한 금융 서비스 제공 확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청년 도약 계좌 이런 것들이 내년에 도입될 예정인데 그것과 연계한 금융 서비스 같은 것들을 해서 청년을 어떤 잠재적인 고객인 청년을 확보할 필요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모바일 뱅킹 이런 쪽에 어떤 편의성을 제공하고 이래서 이제 채널 전략을 채널의 어떤 효율화 뭐 그런 것들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디지털 금융 관련해 가지고 제일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이 이제 보안 사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의 어떤 전자금융에 대한 신뢰성을 굉장히 높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이제 어디서 찾아보니까 이제 제로 트러스트 전략이라는 게 있던데 이게 이제 돌다리도 두드려 보기라는 식으로 어떤 신뢰하는 사이트라든지 신뢰하는 이용자 정보도 다시 한번 검증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차세대 보안 환경을 어떤 잘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플랫폼 금융 관련해서 비은행 부분에 은행의 핵심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플랫폼 기능 같은 것들을 높일 필요가 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직은 이제 좀 불확실하고 그다음에 법적 규제 환경도 좀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은행 쪽에서 디지털 자산 관련한 어떤 영업 역량 같은 것들을 키우면 디지털 자산 관련한 어떤 영업 쪽에서 상당히 건전성이라든지 소비자 보호라든지 그런 쪽에서 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바로 이어서 서병호 박사님께서 발표를 간단히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금융의 환경 변화와 과제에 대해 발표할 금융혁신연구실의 서병호라고 합니다. 요즘 경기 침체와 금융시장 불안으로 리스크 관리가 주요 이슈라서 디지털 금융은 좀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당장은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환경 변화에 뒤처진다면 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열린 그 글로벌 핀텍 페스티벌에 참가하기 위해서 싱가포르에 가서 현지 은행들을 만나보니까 동남아 은행들의 디지털 전환이 국내 은행에 비해 크게 진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핀테크 페스티벌에 참가한 업체들의 설명을 들으니 그 핀테크 서비스도 우리나라가 동남아에 비해 2, 3년은 뒤진 것 같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걸 들었습니다. 국제화를 위해서 동남아 시장을 주요 타겟으로 설정하고 있는 마당에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디지털 전환 이슈에 대해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맡은 시간이 5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에 따라 환경 변화, 주요 이슈, 그 다음에 과제의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자세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참고 자료로 맨 뒤에 넣어두었으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환경 측면에서는 우선 금융과 산업의 결합, 이게 강화될 전망입니다.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 등 금산분리 완화와 부수 업무의 범위 확대 등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핀다와 같은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기관이 앞으로는 대출 외에 예금과 보험 상품도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금융상품의 제조사와 판매사가 분리되는 현상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핵심 업무의 위탁을 포함한 업무 위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클라우드, 대안신용평가, 로보어드바이저 등 각종 디지털 서비스의 도입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핀테크 및 IT 회사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존도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그 앞에 슬라이드에 대한 예시이니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금융 이슈는 이제 위험 요소와 기회 요소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일단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충성 고객의 이탈, 순이자 마진 등 각종 마진의 축소일 것입니다. 이것은 금융회사 입장에서의 위험 요소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위험 요소는 아니고 기회가 된다면 되겠습니다. 금융과 산업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각종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이 커지면 가격 비교 및 갈아타기가 용이해지면서 가격 경쟁에 따른 충성 고객 이탈 그리고 마진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충성 고객의 이탈은 유동성 리스크를 높일 수 있고요. 마진의 축소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업무 위탁 범위 확대에 따른 기술 기업에 대한 의존도 증가, 빅테크의 중개 플랫폼 진출로 인한 외부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 증가도 수익성의 하락 요인입니다. 역시 마진을 스퀴즈하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의 DBS는 이런 이제 기술 의존도에 따른 어떤 마진 축소 이런 거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그 뭐 전체 직원 중에 은행원보다 프로그래머가 더 많을 정도로 IT 투자에 올인을 했는데요. 국내 환경에서는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의 확대, 신탁 재산 범위의 확대 등 기회 요인도 있으니 실시간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한다면 고객 확보와 수익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금융회사들은 성공적 디지털 전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첫 번째, 국내외 디지털 생태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BS처럼 IT 서비스를 인하우스로 해결하는 것은 국내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국내외 핀테크사 및 IT사와의 제휴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에 이제 규제가 합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뭐 함께 공동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금산분리가 완화되니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핀테크 기업을 인수하거나 아니면은 뭐 아주 플랫폼이 강한 빅테크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뭐 동반자 지위를 얻는 등의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 금융회사 플랫폼의 고객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서비스의 공동 개발 및 위탁은 불가피하더라도 플랫폼을 통째로 내주게 되면 종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간편 결제, 비금융 부수 업무 등을 이용하여 활성 고객을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 맨 밑에 써 있는 건데요. 기존의 온라인 판매 및 중개 플랫폼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사의 플랫폼을 강화해서 충성 고객을 유지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빅테크나 핀테크의 플랫폼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경쟁사보다 매력적인 상품을 출시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슬라이드는 없는데 정책 당국에서도 여기 계시기 때문에 정책 제언을 하나 드리자면 온라인 금융 소비자의 경우 디지털 기기를 통한 정보 습득의 한계 때문에 불안전 판매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그냥 뭐 예예예 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당국에서는 올해 온라인 설명 의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에 대응했는데요. 문제는 이 가이드라인이 이제 금융회사의 플랫폼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많은 금융 소비자들이 빅테크나 핀테크의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 사각지대 이슈를 좀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저의 발표를 마치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요 뒤에 참고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다 들었고요. 이제 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5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소개를 먼저 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위원회 은행과장님이 오시기로 하셨는데 긴급한 회의가 있으셔서 은행과의 김기훈 사무관께서 대참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에 금융위원회 김종훈 전자금융과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다음 금융감독원의 김준환 은행감독국장님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중호 소장님 오셨습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의 서영수 이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 금융동향 세미나 할 때 시간이 좀 모자라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가 아까 4시 5분쯤 시작을 했으니까 5시 5분을 목표로 토론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당 한 6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순서는 이제 민간에서 좀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에서 오신 김 국장님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금융위원회에서 김기훈 사무관님, 김종훈 과장님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키움증권의 서영수 이사님께서 토론을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온 서영수입니다. 먼저 수익 추정 전망을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수익 추정할 때 저희도 그런 식으로 수익 추정을 하는데 지금은 조금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은행의 수익 전망, 자본 전망 이런 것들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이제 유동성 위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금융 위기로 확산될 시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좀 그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익의 변동성은 그래서 매우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선은 2008년 사례를 본다라면 2007년에 ROE가 11%였던 게 4대 은행 기준으로요. 2008년도에 8%,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4%로 하락하게 됩니다. 2008년도에는 단지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는데 ROE가 반토막이 나거든요. 지금은 그런 가정을 먼저,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은 이제 구체적으로 은행의 이익의 핵심 요소는 아마 이제 순이자 마진과 지금은 대손충 당금 두 가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첫 번째 이제 순이자 마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일반적으로 컨센서스는 2023년도에 순이자 마진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려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은행의 저원가성 예금이 너무나 많이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4개월간 한 80조 원 정도 55대 시중은행 기준 빠졌거든요. 이 속도는 2008년과 비교하더라도 굉장히 빠른 속도이고요. 이런 속도가 지속된다라면
1년간 지속된다고 하면은 아마 5대 은행 기준으로 전체 저원가성 예금의 3분의 1 정도가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이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은행의 순이자 마진은 두 자릿수 이상의 하락이 불가피해 보인다. BP 기준입니다. 이렇게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선 탑라인 측면에서의 수익성 악화 지금 우려가 최근에 지금 생기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목해야 된다라고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대출은 한 80%가 변동금리 대출입니다. 따라서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그리고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금 상승 속도가 너무나 빨리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 정도의 속도라면 2023년 말 정도라면 아마 은행의 가계대출은 5.5에서 6%까지 평균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러면 이자 부담은 아마 평균적으로 한 대략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상당 부분 건전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고요. 이 문제 해결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은행 주도의 프리워크아웃 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순이자 마진이 훼손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은행 고객의 보호 차원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정책이고요.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는 저는 은행의 프리워크아웃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잘 정책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건전성 문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되고 유동성 문제가 생기면서 아마 어느 정도의 기업의 도산이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 과정에서 실업 문제도 생길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그렇게 된다면 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어디부터 먼저 발생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인데요. 저희는 가계가 아니라 기업에서 먼저 시작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업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법적 기준이고요. 실질 기준으로는 가계와 가까운 가계성 기업, 다시 말하면 개인 사업자와 그리고 법인 사업자, 그리고 좀 더 큰 부동산 투자 기업들 이런 쪽이 은행 관점에서는 가장 위험한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나아가서 가계 쪽은 중금리 쪽이 아마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는 감내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건전성과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유동성입니다. 다시 앞으로 나가서 은행의 저원가성 예금이 이 정도로 역대 보지 못하는 수준의 자금 이탈이 지속되는 것을 관리하지 못한다라면 아마 건전성 악화는 유동성 문제 때문에 본격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주목해서야 될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이 진행될 때 가장 우리가 관심 갖고 고려해야 될 부분은 저는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이슈라고 보여지고요. 이거는 이제 그룹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지주회사의 자본 비율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이 부분이 가장 관심 갖고 봐야 될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바젤3 최종안이 2023년 1월부터 다시 도입됩니다. 그러면은 BIS 비율 하락이 일정 수는 있을 것이고요. 나아가서 연체 증가하면 당연히 위험가중 자산 증가할 거고요. 여기에 2022년에 이미 한 대략 100bp 정도가 BIS 비율이 하락했는데 그 원인은 아시다시피 환율의 문제, 그리고 위험 자산들의 위험도 상승 이런 것들일 텐데 이것들이 2023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2022년도에 1%포인트 이상 BISP 하락했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그 이상의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고요.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은행의 자본 관리는 지금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나아가서 은행의 자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은행 주도로 지금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정책 역시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건전성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은행이 좀 자본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예, 다음에는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님께서 한 5, 6분 정도 해주십시오. 예, 최대한 시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금융연구원 전망 사실 저희들이 보고 있는 전망하고 이제 크게 다르진 않고요. 다만 이제 앞서도 이제 서영수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익 관련해서는
님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제한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소 보수적인데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예금리나 은행채 조달 비용 같은 것들이 은행 쪽에서 조달 비용을 조금 올리는 그런 측면들이 큰데다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예적금 갈아타기가 굉장히 이제 큰 규모로 이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저원가성 예금이라는 것들이 정기 예적금으로 이제 옮겨가는 그런 속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고 그게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일단 나타나니까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정기 예적금이라고 하더라도 만기 구조를 보면 굉장히 짧은 그런 또 예적금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뭐 다소 고금리라고 하더라도 좀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시 또 이제 또 그 변화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수익 전망과 관련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부분들 수수료나 유가증권 관련해서는 뭐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은행의 수익 구조라는 것들이 내년에 보면 원래 우리나라 은행들이 사실은 이자 비이자 이익으로 나눴을 때 이자 이익에 대한 의존도 편중도가 굉장히 높은데 80% 이상이 되니까요. 내년에 오히려 이렇게 더 심해질 거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수익 구조의 다각화라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수익의 흐름을 안정화시킨다라는 면에서 보면 구조적으로는 오히려 수익 구조가 더 취약해지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런 수익 전망은 기본적으로 심각한 건전성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사실은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이제 다들 아시지만 내년도 화두는 구조 조정 내지는 건전성이라는 것들이 금융회사한테는 가장 큰 이슈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계 같은 경우는 취약 차주 보통 DSR 그 70% 넘는 이런 차주가 사람 수로 140만 명, 금액으로 한 360조 정도 되고요. 기업 같은 경우 3년 이상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이 이제 보통 한계 기업이라고 이제 하는데 외감 이상 기업들을 봤을 때 3,500개가 넘고요. 거기에 이제 금액으로 치면 한 122조 정도가 됩니다.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다중채무자가 42만 명이고요. 금액으로 195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들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은 부동산 PF 같은 경우가 익스포저가 한 112조 되는데요. 이게 이제 뭐 은행보다도 이제 주로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특히 이제 지급 보증 쓰고 있는 증권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취약한 구조들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두루두루 사실 각 부문에서 뭔가 취약 요인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 랠리가 다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도 뭐 한두 번, 경우에 따라서는 두세 번 더 금리가 이제 상승한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이런 취약성들이 이제 어떻게 발현이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내년은 본격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중소기업까지 포함을 해서 어떤 구조조정이라는 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이제 등장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왕에 이제 민생 안정 대책으로 나온 뭐 예를 들면 새 출발 기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채무 구조조정에서는 일정하게 이제 기여를 하겠지만 사실은 좀 더 큰 규모에서의 어쨌든 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한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는 사실은 구조조정 펀드를 따로 조성을 해서 좀 더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진행을 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들 또는 그런 대비가 필요한 국면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어서 얘기했지만 최근에 이제 자금 시장 경색하고 관련해서는 사실 그 정부하고 이제 뭐 저희 이제 금융그룹들도 그렇습니다만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동성 지원 쪽에 적극적인 어떤 그 노력들을 하고 있어서 다소 진정은 됐습니다만은 사실 연말에 이제 자금 이동 수요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뭐 만기 도래한 뭐 예적금뿐만 아니라 지금 연말에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ABCP나 CP 규모 또는 뭐 은행채 규모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규모여서 이때 이제 사실은 자금 시장의 어떤 발작이라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게끔 잘 관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금융 시스템 내에서 결국 유동성 공급자로서 가장 핵심적인 롤을 하는 게 결국은 은행입니다. 은행이 되는 것이고 결국 특히 이제 비은행권의 자금 경색이라는 것들이 번지지 않도록 사실은 그 중간에서 버퍼 역할을 해주는 건 은행인데 문제는 이게 일시적으로 이제 유동성 비율 규제라는 것들이 지금 뭐 유예 내지는 이제 예대로 같은 경우가 완화가 된 상황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필요한 국면이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계속 이게 장기화됐을 때는 사실은 자본 비율하고도 사실은 맞물려 있는 그런 이슈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적절하게 균형점을 찾는 것들 또한 굉장히 각 개별 금융사뿐만 아니라 정책 당국에게도 중요한 챌린지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규제 개혁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규제 개혁 회의가 이제 출범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얘기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그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자회사 보유 범위 확대라든지 부수 업무 범위 확대, 뭐 업무 위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개혁 과제들로 일단 제기가 됐습니다만은 사실 애초에 그게 왜 시작됐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자회사 보유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일단 빅테크와 기존 금융회사 간의 규제 차익을 해소하겠다는 게 첫 번째일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과 동시에 어떤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혁신을 좀 더 촉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법제적인 일관성을 확보한다라는 것. 세 번째는 그래서 이제 어떤 핀테크들, 빅테크와는 좀 구별되는 핀테크의 어쨌든 성장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가자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예를 들어서 은행법 그 안에가 아니라 그 밑에 이제 감독 규정으로 규율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신속하게 사실은 적극적으로 이제 좀 확대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핀테크를 비롯한 이런 그 신생 스타트업들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급감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글로벌리 나타난 현상이기도 한데, 국내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게 정책 자금으로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이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규제의 혁신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의 좀 여지를 좀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최근에 나온 것 중에서는 저희들은 앞에 이제 그 이순호 박사님하고 서병호 박사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신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목을 합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진짜 신탁 업무라고 하는 것이 본래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종합 재산 관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게 기존의 이제 어떤 디지털 쪽에서의 그 소위 빅테크라든지 다른 어떤 IT 기술 기업들과 다른 은행들이 이제 가질 수 있는 강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이렇게 그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모멘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은행들이 발전을 시켜 나가지 않을까, 또 그래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해 주셨고요. 예, 다음에는 금융위원회 은행과의 김기훈 사무관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은행과 김기훈 사무관입니다. 이제 저는 앞서 그 토론자분들께서 건전성이나 유동성 이슈 등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정부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규제 혁신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최근 이제 몇 년간 금융 산업의 가장 큰 화두는 그 디지털 전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그 폐쇄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금융 시장에 그 핀테크, 빅테크라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해서 이제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도 규제 샌드박스, 마이데이터, 인터넷 전문 은행 등과 같이 다양한 혁신적 실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통적인 은행 산업은 상대적으로 이제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라기보다는 변화에 대응하는 수동적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수익을 이제 이자 마진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 가능성 측면이라든지 대외적인 평가에 있어 이제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일부 존재하고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은행 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가지는 중요성으로 인해서 업무라든지 투자라든지 중첩적인 규제가 적용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정부도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그 은행 산업이 미래의 성장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그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며, 그 은행 산업의 혁신 지원을 위해 금융규제 혁신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8월에는 플랫폼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은행의 부수 업무, 예를 들어 본인 확인 서비스라든지 전자문서 관리 업무 등을 부수 업무로 인정을 하고, 정보 공유, 통합앱 등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그 기존의 다른 플레이어들과 동일한 규제 환경에서 이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오랜 기간 동안 업계의 건의가 있어왔던 금산분리라든지 업무위탁 규제 등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아까 간단하게 최근에 그 금융시장 유동성 이슈와 관련해서도 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그 타 업권에 비해서는 이제
은행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는 양호한 건전성을 유지 중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 건전성 이슈도 있겠지만 현재 기업 부문의 그 유동성 문제가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그 LCR이라든지 예대율 규제를 완화를 통해서 위기 상황에서 은행이 적극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앞서 나왔던 우려와 같이 건전성 관리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은행권과 면밀하게 소통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규제 혁신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고요. 또 최근에 그 유동성 문제, 은행권의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 뭐좀 상대적으로 양호하지 않냐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금융감독원에서 오신 김준환 은행감독국장님께 넘겨서 감독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하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마지막이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앞에 그 서영수 이사님이나 그 정 소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그 은행 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처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거는 이제 유동성 부분이 될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그 과거 사례를 봐가지고 자산 건전성 부분에 따라 가지고 수익성 그다음에 자본 적정성 쪽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결국 이제 2020년 하반기 도래된 거는 유동성 발휘됐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유동성 비율 자체는 굉장히 양호하거든요. 은행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6말 기준이긴 합니다. LCR 비율이 109.3이고요. NSFR 비율도 사실 100이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이제 유동성 신뢰 경색에 따른 유동성 위기가 발생해 가지고 이제 금융이랑 같이 해서 지금 6개월 이제 92.5를 이제 6개월로 연장을 하고 유예를 하긴 했지만 어찌됐든 현재까지 제가 이제 최근에 확인한 수치가 10월이었나요? 근데 일단 유동성 비율, 그러니까 LCR 비율 자체는 양호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지만 워낙 이제 채권 시장이나 단기자금 시장의 경색에 따라서 그 부분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지금 국내에서의 기관은 지금 은행이다 보니까 은행 쪽에 대한 수요가 이제 많은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은행 쪽에서도 이제 지금 상황이 워낙 이제 긴급하고 경색된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이제 뭐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5조 원을 뭐 지주 회장들이 이제 자회사 통해서 하겠다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정부에서 체험 펀드도 이제 이번 주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행권으로 대표되는 그 95조 원의 집행도 이제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부터 집행이 되면은 지금 이제 CP 시장으로 이제 부동산 발로 시작된 CP 시장 그 경색은 조금 이제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좀 소망을 좀 갖고 있고 그게 구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아까 이제 두 분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내년도에 이제 건전성 이슈가 될 건데요. 그래서 이제 건전성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다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손실 흡수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 금감원 쪽에서도 이런 그 향후에 이제 신용 리스크가 확대될 거에 대비해 가지고 은행들에 대해서 손실 흡수 능력을 강화하라고 지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은행권만 놓고 봤을 때 대선 충당금만 1, 4분기에 2천억이고요. 그다음에 2, 4분기 한 1.5조 해가지고 6말 기준으로는 이제 충당금이 21조, 그다음에 준비금 한 18조 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커버리지 레이쇼가 한 205% 이렇게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충분한 거냐 이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하시는 게 착시 효과가 굉장히 크다.
특히 이제 코로나 발에 따라 가지고 만기 유예, 이자 상환 유예 부분이 이제 도래하고까지 그 부분이 이제 만기가 이제 도래하면은 과연 이 지금 쌓아놓은 걸로 충분한 것이냐 에 대한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회사라는 이제 은행의 속성을 고려해 가지고 이제 손실흡수 능력을 이제 제고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당금으로 대변되면 이제 주주환원 부분을 조화는 분명히 이제 이뤄야 되겠고 이제 정부 당국에서도 그거를 직접적으로 간섭은 못합니다. 다만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의 이제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향후에 이제 소위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는 이제를 가정들을 좀 현실화 해보자. 현재 상황에 맞춰 가지고 그런 가정을 대입을 했을 경우에 또 과연 어떤 제반 규제 비율들을 준수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그런 주주 환원 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금융 당국에서 이제 그동안 사실은 좀 추진해 왔던 게 특히 이제 15년 이후에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왔던 사업 정책 중에 하나가 사실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였습니다. 특히 이제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거 과거에 2000년대 초반에 좀 업계 자발적으로 했던 것이 당시에 이제 좀 한계로 인해 실패를 한 거를 교훈 삼아 가지고 그래서 17년에 이제 2개 은행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토스뱅까지 3개가 이제 들어와서 했는데 은행권 기존에 이제 은행권에서 중신용자 소위 그 예전 체결하면 4등급 이하가 되겠죠. 비율이 아마 한 16%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인뱅에서 이제 목표대로 이제 30에서 44까지 이제 했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제 은행권에서의 중금리 시장이 이제 안착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경기가 이렇게 어려워짐에 따라 가지고 안착이 이제 정착이 될 수 있을까가 이제 또 하나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문은행도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이제 대안 평가 같은 걸 고려해 가지고 충분히 이제 대비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 이제 감독원도 그 부분이 이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제 금융위 등과도 이제 협조를 통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 저기 이순호 박사님이나 서병호 박사님 다 얘기하신 게 은행권을 둘러싼 이제 경쟁이 격화된다고 하면서 다 공히 말씀해 주셨던 게 빅테크하고 이제 경쟁 격화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만 이제 감독원 입장에서 이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경쟁 격화에 따라 가지고 소비자 편의성은 당연히 제고가 되겠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과연 고객 정보로 대변되는 이제 소비자 보호가 과연 그런 경쟁 격화 과정에서 동반하여서 강화가 되는 거냐라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14년도에도 사실은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도 이제 카카오 쪽에서도 어떤 그런 이슈가 제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 감독원 쪽에서는 그런 빅테크하고 이제 기존 제도권 기관과의 경쟁도 공정한 거를 당연히 이제 신경 쓰고 배려를 해야겠지만 그 못지않게 그 과정에서 고객 정보 및 이제 소비자 보호 또 이제 소홀하지 않도록 이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은행 건전성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감독원에서 은행이 충당금을 좀 많이 쌓은 상태다 이 말씀하셔 주셨고요. 네, 그 빅테크와 경쟁에서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도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 김종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금융위원회 김종훈 전자금융과장입니다. 제가 왜 마지막 토론자인가 봤더니 디지털 분야 토론자는 저 한 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금융 발전이 금융법 내지 금융제도와 어떻게 관계 정립을 해나가야 되는지 사실 디지털 분야의 가장 큰 이슈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간편 송금 서비스에 관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와 같이 선불충전금으로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보내는 서비스가 금지되는 거 아니냐 하는 논란이었고요. 아시겠지만 현재 핀테크 회사들이 제공하는 간편결제 서비스는 선불업에 기초한 것입니다. 선불업은 아시다시피 결제업의 한 유형이고 자금을 이체하거나 송금하는 것은 이체업이라고 해서 송금업과는 별도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체업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인프라는 아시다시피 자금 세탁 방지라든지 아니면 전자금융 통신 사기에 대한 지급 정지 등이 이체업의 기초에서 이제 작용을 하고 있고 선불업에 대해서는 이제 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선불업을 통해 가지고 이체를 하다 보니까 이 분야에서 이제 좀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편송금 서비스에 관한 최근의 논란은 이와 같은 선불업을 통한 이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고 이는 기존 서비스의 편리함은 유지하면서 그동안 금융제도의 정합성, 규제 정합성이 부딪힌 사례라고 이해가 됩니다. 또 하나의 쟁점 사항으로 얘기가 됐던 게 후불결제 제도의 도입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후불결제 서비스는 아시다시피 재화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일부 자금이 부족하면 그 부족한 부분을 정금업자들이 이제 대출을 해주고 일정 기간 내에 상환하는 서비스입니다. 이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는 선불업자의 겸용 업무처럼 되어 있고요. 별도의 금융업이 아닌 것처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잘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후불결제 서비스는 사실상의 신용공여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금융의 한 유형 아니냐, 특히 여전업, 그중에서도 신용카드업에 준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고 신용카드업에 준한다고 하면 등록이나 아니면 건전성 규제에 대한 거를 신용카드사와 동일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최근에 윤한홍 의원께서 이제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보면 이 후불결제에 대해서 그 법적 속성이 여전업의 신용카드업이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규제를 여전법에 따라가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금업자들은 신용카드사와 같은 인가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이 건전성 규제라든지 기타 영업행위에 관련된 것은 신용카드에 준해서 규율을 해야 된다라는 법안이 되겠고 만약에 그 법안이 통과된다 그러면 그동안의 논란이 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19년 말에 오픈뱅킹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도입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시범 사업을 하고 지금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오픈뱅킹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율이 없는 상태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오픈뱅킹 사업을 하려면 이 오픈뱅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을 해주고 있고요. 그 요건을 충족한 금융회사들만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규율된 게 아니라 금융결제원의 내부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법률적인 리스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사례는 사실 디지털 기술이 금융 분야에 이제 적용되는 과정에서 기술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들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현상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마 미래에도 그렇게 계속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 발전은 빠른 데 비해서 법을 바꿔가는 과정이라는 건 굉장히 더디기 때문에 법과 현실이 괴리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분야에서 이제 그 부분에서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는 거는 이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금융업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이 소비자 보호에 혹시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을 계속 찾고 있고 그걸 보완하기 위한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정된 시간이 좀 지나서요. 시간 관계상 플로우에서 질문 받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자께서 지금까지 나온 얘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얘기 듣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순호 박사님. 예, 뭐 특별히 뭐 제가 보탤 거는 없고요. 아까 뭐 서영수 이사님께서 저보다 더 잘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그런 거였는데 뭐 자료에서 그런 것들을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 정리해 주셨고요. 다른 이제 감독 당국이나 그런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면밀하게 다시 한번 다 검토해서 좋은 정책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서병호 박사님. 저도 뭐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온라인 소비자 보호 관련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많이 안심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주어진 1시간에 많은 내용을 소화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이 여기 참석하신 분들 또 은행들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제 3주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